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실거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전세 물량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전세 물량들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요. 뭐 2, 3천 세대 단지, 그다음에 뭐 한 5천 세대 단지에서도 전세 물량들, 뭐 월세 물량들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동일 매물 묶음으로 해가지고 네이버 네. 딱 찍어 보면은 확 줄고. 네. 확 줄어버립니다. 네. 시장이 축소가 되고 양이 줄었다라는 건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토호제가 뭐 사실상 수도권에 뭐 다 네. 걸렸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큰 뭐 이슈는 바로 집을 살 때는 실거주자만 사라는 거니까 네. 거기 있던 뭐 집주인이 나가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나가든지 그런데 네. 이제 한 반은 세입자가 살고 반은 집주인들이 사니까 물량의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세입자 물건이 계속 없어지면서 실거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은 전월세 물량이 왜 이렇게 줄어드냐 이런 효과가 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에는 좀 악영향을 주겠죠. 약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가격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전체 거래될 수 있는 양에 대한 영향, 두 가지가 문제점인데, 결국은 양이 줄었다라는 거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그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실거주를 하라는 이런 조항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로 실거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전세 물량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촬영하는 곳도 강남인데, 네. 강남의 주변에서 전세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저렴한 상태에서 인프라라든지 교육들 환경들이 좋은 곳들이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재건축 단지에서 그래도 거주를 하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인프라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전세 물량들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 문제까지도 연결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학군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잃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이 강남권 안에서도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는 전역이잖아요. 전역. 네. 그럼 이런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물량들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요. 뭐 2, 3천 세대 단지, 그다음에 뭐 한 5천 세대 단지에서도 전세 물량들, 뭐 월세 물량들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동일 매물 묶음으로 해가지고 네이버 딱 찍어 보면은 확 줄고. 네. 확 줄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런 물건이 있다라고 해도 뭐 보증금 5억, 거의 뭐 보증금 7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세 물량인데 거기에 이제 월세를 더 받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 뭐 월세 물량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계약하신 분들도 보면은 월세로 갱신들을 하시고 계약들 하신 분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전세금에다가 월세를 더 주는 구조인 거지, 그게 월세 계약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월세 계약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축소가 되고 양이 줄었다라는 건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도 나가보니 물량도 없고 가격은 또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냥 눌러 앉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혀 순환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또 신규로 전세에 대한 이동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요들은 갈 수 있는 곳들이 막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가계부채를 줄이자라는 목표가 이거잖아요. 그 소비가 줄고 그 줄어든 소비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다. 왜냐하면은 집 사고 나서 부채 갚는데 돈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부채가 아니라 월세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나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90% 이상은 민간에서 임대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공공에서 하고 있는 건 한 8%에서 10% 그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공공 물량들도 보면은 또 외곽 지역도 많은 핵심 지역에는 그런 물량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공공에서 내놓는 민간 임대 물량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 3%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민간 시장을 위축을 시키고 그 민간 시장 안에서 전세와 월세를 담당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고 그 옥죄는 걸 넘어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매매 시장은 동결되는 것들, 뭐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은 임대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임대 시장이 배려하라고 했더니 3+3+3+ 얘기까지도 네. 나오는데 완전히 그렇게 지금 이 언급 때문에 일부에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9년치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 전세 시장하고 그 월세 시장에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데 이런 언급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고민을 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공감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 가면 아파트가 막 38억, 40억인데 네. 전세는 막 6, 7억 뭐 이런 게 네, 많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재건축해야 되니까 이제 낡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학원가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전세로 잠깐 한 3년만 살다 가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네. 나름 거기서 사실 신도시 전세 수준도 안 되는 그렇죠. 금액으로도 네. 막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사실 내보내고 이제 누군가 또 그 집을 사면서 실거주를 또 그분도 사실 실거주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그 집에 실거주할 필요는 없는데 사긴 사야 되니까. 교육도 다 끝난 네. 그런 세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뭐 애가 뭐 어린데 그냥 우선 뭐 실거주 하라니까 또 들어가는 분도 네. 있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3, 40억짜리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세가 또 한 5, 6억밖에 안 하니까 네. 이거 전세 한번 또 맞추면 이제 못 판다. 네. 토어제니까. 그래서 아예 이번에 비워두겠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비워두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적인 여력들이 있는 건데 그 주거 공간이 공실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상업 공간보다도 더 심각한 거죠. 그 활용도를 활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토지나 주택, 뭐 주택도 해당이 되겠죠. 그 공간은 최유효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재건축 단지 학원가에 가장 최유효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나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유효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공간을 비워둔다든지 또는 그런 공간에 효율성이 없는 분들이 실제로 거주한다라는 거는 강남의 지분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네. 소위 말하는 소파 하나 네. 놓기만 해도 그 자리가 그렇죠. 1억씩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는 서울시 안에서 또 그 공간 자체에서 효율성을 굉장히 좀 떨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과 그 수요자를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게 맞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제가 볼 때는 뭐 투기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위 그 망상에 있는데 그 망상을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 망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뭐 2주택, 3주택이신 분들이 뭐 강남에 4주택, 5주택으로 늘리는 사람들은 뭐 그 거의 없고 네. 대부분은 다 그냥 무주택자가 한 채 사거나 네. 갈아타기 하는 1주택자들이신데 그거를 이제 투기 수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건데 이제. 근데 저는 이게 투기 세력이라고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 환경에서는 투기 세력으로 보지는 않지만 근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런 자산 여력들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뭐 공사비도 내고 네.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높은 가격에서도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 그 가격 외에도 내가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내고 실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 뭐 건설사들 영업하시고 또 정비사업 수주하시려는 분들 만나가지고 물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개발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재건축 사업장 안에서 또 이제 권리도 이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 여력이 없는 분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된다라면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일정하게 양도세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네. 본인의 그 자산도 자유롭게 좀 매각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 자산을 가지고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자산 여력들이 있고 계획에 맞춰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돈도 좀 낼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지 재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투기 세력도 그다음에 그 지역의 원주민 정착률도 높이고 이런 재건축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정책인데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민간의 자본이 있어야지 재건축이 되는 거지. 그런 자본이 안 들어오게 차단을 한다라면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또 거기에다가 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축소하고 공사비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본이 자유롭게 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알고 계시지만 내년 내후년 뭐 길게는 2029년까지 서울은 뭐 공급이 정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네. 떨어지고 서울 외에 뭐 경기도도 뭐 한 반토막씩 막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공급도 없다면은 당연히 공실도 없는 거고 그럼 네. 공실이 없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토제로 계속 네. 전세 월세 물량은 또 네.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은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여기도 또 시장 왜곡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장 왜곡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전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인 게 뭐냐면 예전엔 전세하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하면 과거에는 뭐 지금은 많이들 없지만 뭐 보증금이 5천이나 1억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뭐 월세 이렇게 받는 구조였거든요. 지금은 이게 준월세 뭐 반전세 얘기들 하는데 이게 뭐 다 혼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어떻게 책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전월세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공급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뒤죽박죽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정확한 그 시장의 뭐 가격들을 형성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거래되는 것들을 보니까 최근에 정책이 나오고 나서 월세 가격들을 올리는 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물량도 유통이 안 되죠. 물량이 유통이 안 되면서 묶여 있는 본인의 매물 자체에다가 거기다가 또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방어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위축 때문에 벌써 시장 안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올려받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어쨌든 내년 내후년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 공급이 많이 되지 않는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네. 딱히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2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우선은 가격 제한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은데 네. 예전에도 뭐 그래서 2 플러스 2도 좀 나온 것도 있고 네. 이 방향으로 갈까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좀 위기감을 갖고 있고 그 2 플러스 2를 경험을 하면서 급등한 전월세 시장들을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리는 거는 좀 기간을 올리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규제적으로 들어가고 순환되지 못하는 임대 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집주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더 줘가면서 유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책들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유인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집주인들에게 뭐 공제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 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라면 그런 세금에 대해서도 전가될 수 있는 비용들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되잖아요. 예전만 해도 뭐 착한 임대인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움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문제점들이 축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누적된 수요와 쌓여있는 수요를 어쨌든 해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 전월세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만약에 3 플러스 3 플러스 3가 나오게 되면 뭐 제 주변에 있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주택을 1주택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면 집 팔고 그냥 전세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쪽으로 자꾸 수요를 더 누적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전세를 이렇게 위기감이 있는 임대차 시장 안에서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을 매매 수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26년까지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거는 위험한 발생이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실험에 가까운 정책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실험의 결과를 누가 봐도 부작용이 큰 시장의 그 실험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지역들을 좀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에 대한 그 수요를 매매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월세 수요가 바로 매매 전환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도 전세에 계신 분들은 본인 자금하고 일정 부분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전환될 수 있는 그 수요들이거든요. 그런 수요들은 매매 시장으로 전환을 해줘야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세 쿠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월세를 좀 일부 지원을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뭐 모든 소득 다 해주진 않고 또 좀 저소득층만 해주고 뭐 7천만 원 이하로 끊고 뭐 이런 식으로들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에 당장 어떤 뭐 정치적인 계산만 하면 3+3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상하게 쿠폰을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자꾸 쿠폰 얘기가 나와가지고 소비 쿠폰부터 해가지고 쿠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좀 그냥 지금 묶는 거를 반대로 가야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임대 관련돼서 바우처를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바우처 제도를 활용들을 하긴 하는데, 이 바우처 제도의 문제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월세 쿠폰이라고 뭐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보면은 그래도 수요자 입장에 봤을 때는 도움이 되죠. 왜냐면 100만 원짜리 월세가 있는데 70만 원 내던 사람들이 100만 원이면 한 30만 원 정도를 받으면은 시장에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바우처를 받고 하면서 그 지역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구조가 발생되거든요.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받으면 전기차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 그렇죠. 가격만큼 올려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비 쿠폰이 발행됐을 때 뭐 이런 결과들도 있더라고. 그 양을 좀 줄여 나간다든지, 뭐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과 뭐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도 뭐 가격들이 조정이 안 되더라. 뭐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그 소비 쿠폰 해가지고 배달했는데 항상 배달해줬던 것들이 공짜로 배달했었는데 배달료를 받더라 이거예요. 네. 그만큼 바우처라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특정 계층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는 주거 상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주거 상향을 했을 때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세밀한 끈이 아니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쿠폰이 전반적으로 가격들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